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하루하루가 즐겁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걱정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는 걱정이 많아 늘 근심 속에 살던 한 할머니가 우연히 어떤 남자를 만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상황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즐거움이 될 수도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죠.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뒤이어 들려드릴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즐겁게 사는 생각.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룩주룩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 할머니는 반가운 표정을 짓지 않고 한숨만 푹푹 쉬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그냥저냥 물어보지도 않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나그네가 아침상을 봤는데 아직도 주인은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니까 오늘은 비가 말끔히 그치고 해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연방 하늘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는지라 나그네가 물었어요. 할머니, 어제는 비가 와서 일이 생긴 모양이었는데 오늘은 해가 절이 났는데도 비 올 때처럼 마냥 걱정을 하십니까? 날이 좋으면 웃으셔야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더욱 근심 어린 말로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그런 게 아니요. 내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한다오. 생각해 보시오. 어제같이 비가 오면 작은 아들 장사가 되겠소? 오늘같이 날이 좋으면 큰아들네 우산 장사가 되겠소? 그래서 나는 하루도 마음 변할 날이 없다오. 아이고, 어미의 정이란 무엇인지 걱정이 떠날 날이 없구려. 참, 듣고 보니 그럴듯합니다만 곰곰 생각해보면 그 반대로 생각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평생 날이 좋으나 부시나 춤추고 웃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아, 이거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돈도 안 받지. 그런 묘방이라도 있으면 아주 쉽습니다. 할머니만 생각을 바꾸면 지금 당장이라도 됩니다. 젊은이, 어서 말해주시오. 할머니, 비가 오면 누구 장사가 잘 됩니까? 우산 장사하는 큰아들이지. 그럼 할머니, 날씨가 좋으면 누구 장사가 잘 됩니까? 집신 장사하는 작은 아들이지. 할머니, 그러면 어느 날이나 아들 하나는 장사를 잘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아니래. 하나는 장사를 잘하지. 그런데 할머니는 왜 맨날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만 쉬십니까? 아, 내가 참 미련하구려, 아저씨. 그렇다. 비가 와도 좋네. 해가 떠도 좋네. 지화자. 좋다. 그러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내가 몰랐구나. 아저씨가 안 받겠다는 밥값을 굳이 치르고 나서 나그네도 푸른 하늘처럼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할머니 소리에 손을 들어 보답했습니다. 잘 가요.
과거에 합격할 거야. 올 때도 들르라고. 그때는 꼭 그냥 재워줄게. 지금도 할머니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거지 자랑. 이른 아침 급히 대궐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름도 높은 도승지였습니다. 도승지는 승지 중에 으뜸인데 승지는 임금을 보살피는 벼슬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대통령 비서관 같은 자리입니다. 대궐문이 바라보이는 한 모퉁이에 누워있던 거지가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면서 아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우리 팔자가 도승지보다 낫지 않느냐? 아침에 늦잠도 잘 수 있고. 그러자 아들이 눈곱을 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섣달 그 쉼이 되면 사람들은 바쁩니다.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등 지난 1년 동안에 걸린 금전이 깨끗이 정리하느라고 바쁩니다.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밤늦게까지라도 고생하게 됩니다. 남편 거지가 다리 밑에서 사람들의 이런 부산한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마누라,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으니 우리 팔자가 상팔자네. 저것 좀 보게나. 원정신 없어 살겠는가. 그러자 마누라가 픽 웃으면서 그럼요, 상팔자지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나한테 시집 온 당신은 행복하단 말이야. 그런데 멀리서 불이 났습니다. 부잣집 동네입니다. 아들아, 저거 보아라. 집이 있으니까 불이 나지. 우리처럼 집이 없으면 불날 걱정이 있겠느냐? 집 없는 것이 참 다행이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다 아버지 덕분이지요.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옛날 어느 산골 동네에 금시 좋게 사는 농사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참는다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그래도 못 참을 것 같으면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참는 것을 제일로 내세우는 사람인 거로 집에서도 자녀 교육을 할 때 인내를 제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대문에도 참을인 자를 써두고 내 기둥에도 참을인 자, 외양간에도 참을인 자, 곳간에도 참을인 자, 부엌에도 참을인 자, 집안에서 눈에 띄는 곳에는 어디에나 참을인 자를 써두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글자가 참을인 자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놀러 오는 사람도 참는 것을 배우고 가는 것이었어요. 농사철이 되었습니다. 농부는 들에 일을 하러 가면서 여보, 오늘 처남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다고 했으니 논으로 보내시오. 그리고 점심은 처남이랑 들에서 먹을 테니까 잘해가지고 오시오. 라고 부인에게 말하고 들에 갔습니다. 들이라고 하지만 집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거리였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픈 농부는 부인이 밥을 해서 머리에 이고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끝내 오지를 않으니 처음에는 궁금하였다가 나중에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된 일을 하는 남편에게 빨리 밥을 해오지 않고 뭘 꾸물거리고 있담. 그러면서 어서 밥을 이고 오기를 기다리는 대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일을 도와주겠다는 처남도 오지 않아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집에 가봐야겠다. 그러면서 논에서 나와서 낫을 손에 들고 집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남자하고 자기 아내하고 같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해 오라는 밥은 해 오지 않고 어떤 놈하고 히덕거리고 있는 거야? 당장 가서 혼을 내줘야지. 그래서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집을 보니 어떤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빨리 갔습니다. 집 가까이 가서 보니 이제는 어떤 남자와 밖으로 등을 보이고 마주 앉아서 무엇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냥 둘 수 없다. 이 낯으로 그냥 그러면서 대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대문에 쓰인 글자 참을인 자가 보였어요. 참아라, 참아라. 농부는 그만 발이 굳어져서 거기에 섰습니다. 아니, 어떻게 참으란 말이야. 화가 나 죽겠는데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서방의 밥은 해오지 않고 다른 남자와 마주보며 웃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참으란 말이야. 그러면서 몸을 돌렸더니 대문 기둥에도 참으라는 바로 그 글자가 보였습니다. 참아라, 참아라. 농부는 다시 발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참아, 어떻게... 그러면서 다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마루에서 그 남자와 무엇이 우스운지 소리내어 웃는 것입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낫을 들고 달려오는 줄도 모르고 마음 놓고 웃는 아내가 미웠습니다. 마당가에는 소를 기르는 외양간이 있는데 그 기둥에도 참으리니라고 씌어져 있었습니다. 또 참으라고. 하긴 내가 참는 것을 매일 주장하는데 참아라. 그래, 참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머리 위까지 올라갔던 낫이 이제는 허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마루 쪽으로 가려는 뒤 기둥에서 글자가 소리내어 사방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참으리니, 참으리니. 이렇게 되니까 농부는 이제 흥분이 가라앉고 참아라, 참아라 하는 소리만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루 가까이 닿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남편이 거기까지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여보, 웬일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바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자 지금까지 등을 돌리고 무엇을 먹고 있던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마루 아래로 달려오면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입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어떤 남자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내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오늘 일을 도와주러 오겠다고 하던 고마운 처남이었습니다. 밥을 해가지고 올 때가 되었는데 오지를 않기에 내가 궁금해서 왔더니 자네가 왔구먼. 반갑네. 그러면서 낫이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예, 제가 일찍 온다는 것이 어머니께서 형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마련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아이, 사람아, 뭘 그런 것을 가지고 왔는가? 안 가지고 오면 어때? 일해주러 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아이, 형님도 사위사랑은 장모님이라고 안 합디까? 그러면 어디 맛있는 이바지를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처남과 매부가 웃고 있는 사이에 아내는 부엌에서 밥을 내왔습니다. 밥을 막 내가려는데 오이가 와서 그만 친정 소식을 듣느라고 못 내갔어요. 마침 잘 되었네요. 몹시 시장하시지요. 그러자 농부는 껄껄 웃었습니다. 시장하기는 뭐가 시장해. 배가 좀 고팠지. 시장한 것이나 배가 고픈 것이나 같은 말이 아닌가요? 농부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아, 그랬던가? 이제 보니 그렇군. 자, 먹던 밥이나 어서 먹세. 그러면서 세 사람은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농부는 밥을 먹으며 마당에 떨어져 있는 낫과 벽에 씌어진 글자인 참을 인자를 자주 보면서 참을 인자가 나를 살렸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형님, 무슨 생각을 하시오? 내가 오후에 일을 다 해드릴 테니 일 걱정 말고 마음을 푹 놓으시오 하고 처남이 싱글거렸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 농부는 유쾌하게 웃었답니다. 반쪽이를 장가 보낸 종.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장자가 살았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습니다만 섭섭하다고 해야 할지 기가 막힌다고 해야 할지 반쪽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눈도 하나, 코도 하나, 손도 하나였지요. 그래서 반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자네 하인도 한날 한시에 아들이 낳았습니다. 하인의 아들은 어디 내놓아도 나무랄 데가 없이 참 잘생겼습니다. 번듯하였습니다. 장자네 아들은 반쪽이지만 말을 못하거나 먹을 것을 못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정상인데 다만 몸이 반쪽일 뿐입니다. 반쪽이와 종의 아들은 신분의 얽매임도 없이 자연스럽게 마치 형제처럼 잘 자랐습니다. 반쪽이가 먼 곳에 갈 때에는 종의 아들이 업고 다녔고 반쪽이는 반쪽이대로 종의 아들에게 마실 것도 갖다 주고 장자 영감을 졸라서 글방에도 같이 다니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갈 때가 되었습니다. 혼인말이 오고 갔습니다. 살림이 넉넉한 부자 장자네 집에 중매쟁이가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렸어요. 하지만 종의 아들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매쟁이가 와서 신랑을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반쪽이는 깊숙이 숨겨두고 종의 아들이 장자네 아들인 것처럼 나와서 선을 보고 말을 걸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매를 하러 온 사람들은 종의 아들이 장자네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정작 종의 집에는 아들이 없는 셈이 되었습니다. 부자 대감님 집에서 장자네 집에 혼산말을 하였습니다. 종의 아들이 선을 본 것은 물론입니다. 아이 집은 살림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신랑감도 훌륭하구려. 이렇게 해서 장가를 가는 날 종의 아들인 반쪽이를 품속에 숨겨가지고 갔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어요. 신부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종의 아들인 저런 색시와 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차라리 내가 가짜 신랑이라고 말하고 색시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 버릴까. 모르는 척하고 첫날 밤을 치러버릴까. 이런저런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또 가득 차 신부는 곤하게 잤습니다. 극성스럽게 문구멍을 뚫고 엿보는 사람도 지금은 없습니다. 이때를 기다리던 종의 아들은 살며시 일어나서 반쪽이를 꺼내어 신부 옆에 누우라고 하면서 자기가 나가면 신부를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12시쯤 되어서 종의 아들은 문에 소리나지 않게 열고 나왔습니다. 신부네 집 뒤에는 오래된 큰 배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밖으로 나온 종의 아들은 그 나무에 살금살금 올라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자는 신방도 불이 꺼졌습니다. 낮에 큰 잔치를 치르면서 다들 고단하여 잠에 떠자 떨어져서 사방은 고요합니다. 개도 짖지 않는 것을 보면 그놈도 온종일 잔치꾀에 바빴던 모양입니다. 이처럼 천하가 조용한 것을 확인한 종의 아들은 벼랑간 소리를 질렀어요. 입에 두 손을 모아 크게 소리를 낸 것입니다. 들어라! 나는 이 집 배나무 귀신인데 나도 내 나이를 모를 정도로 늙었다. 너희들 몇 대 조상과 살았던 나를 이렇게 박대할 수 있느냐? 너희가 부자로 잘 사는 것은 내가 도와준 것인데 언제 나에게 술 한 잔이라도 주었느냐? 오늘 잔치 내게 뭘 해주었느냐? 집주인은 듣고 있느냐? 깊은 잠을 자던 사람들이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 한 소리는 잘 못 듣고 뒤에 말한 귀신을 박대했으니 그냥 잊지 않겠다는 대목만 들었습니다.
천만 뜻밖의 고목나무에서 우렁찬 소리가 나니까 잠을 깬 사람들이 궁금하고 놀라웠으나 섣불리 밖으로 나왔다가 무슨 화를 입을지 몰라서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사자인 신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욱 놀랐어요. 그러나 밖으로 못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의 아들은 사람들이 깬 것을 알고 더욱 크게 외쳤어요. 주인은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나는 이 집 배나무 귀신이다. 네가 나를 박대해서 화가 났다. 그냥 있지 않겠다. 가봐라. 너희가 오늘 맞이한 신랑에게 벌을 내렸다. 신랑 반쪽을 감쪽같이 떼어가 버렸다. 오래전에 떼간 것 같이 생겼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솜씨다. 알았느냐? 그리고 명심할 것이 있다. 나중에 그 반쪽인 신랑을 박대하면 그때에는 이 집 주인도 그렇게 만들어 버릴 테다. 알았으면 어서 신방으로 가봐라. 사람들이 신방으로 몰려갔습니다. 자던 신부는 깨어 있었고 반쪽이 신랑은 자고 있었어요. 신방에 가본 사람들은 배나무 귀신이 벌을 내린 솜씨에 놀랐습니다. 멀쩡한 신랑이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아니하고 반쪽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랑을 섭섭하게 대하면 가장이 반쪽이가 될 것이라는 고목 귀신의 마지막 말이 생생하게 들렸으므로 모두 더 이상 이 일을 아는 체 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언제 자기들의 몸에 반이 휙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집 사람은 물론 동네 사람들이 모두 현장에 있었지만 감히 배나무에 올라가서 배나무 귀신을 만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종의 아들은 사람들이 경황이 없을 때 배나무에서 살며시 내려와 자기 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반쪽이가 자기 상전이며 친구였으므로 종의 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배나무 귀신 노릇을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잘했다는 기쁨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가짜 신랑 노릇을 한 자신이 처량해서 슬프기도 했습니다. 나는 장가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밤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서 불쑥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만 자세히 보니까 반쪽이 아버지인 주인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조용히 하라는 동작을 하더니 같이 밤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얘야, 나는 너의 심정을 잘 안다. 알고 말고 젊은 놈이 약속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나는 네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서 그 나무 밑에 아무도 모르게 가 있었다. 너도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네가 신방에서 나와 배나무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를 때 나는 울고 있었다. 이것이 부모 마음이다. 네가 신부를 데리고 도망을 간다고 한들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 아들 하나 있는 것을 장가 보내니 나는 이제 한이 없다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주인 어른, 마땅히 제가 할 일을 한 것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반쪽이 도령이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냐, 참 고맙다. 내가 생각해 둔 것이 있다.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두 사람은 발걸음을 빨리 하였습니다. 이튿날 동네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장자네 집에서 종의 아들을 사위로 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장가 보내고 이제 딸만 남았는데 멀리 시집을 보내면 외로울 것 같고 아들의 친구인 종의 아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도 든든할 것 같아서 큰 마음을 먹고 종문서를 불살라 버린 후에 사위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장자가 잘한 일이라고 하면서
장자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종의 아들의 도움으로 색시를 맞이한 반쪽이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색시와 금실 좋게 잘 살았습니다. 이제는 처남과 매부가 된 둘은 이웃에 살면서 서로 돕고 위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공당문답. 우리나라 세종 임금 시절에는 훌륭한 인물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중에 맹사성이라는 정승이 있었는데 이 어른이 재미가 있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향인 온양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비가 올 듯하여 미리 객객집에 자리를 잡아서 부하와 함께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맹정승은 정승이므로 대단히 벼슬이 높지만 매우 검소하고 소탈하여 소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부하는 한두 사람만 데리고 다녔습니다. 객객집에서 부하와 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더니 원님의 행차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마 새로 원님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방의 근무지로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어서 비켜라! 어서 물러나거라! 원님이 들어오신다! 이렇게 원님의 부하들이 객댁집에 와서 설쳤습니다. 그 바람에 객집집에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비가 오는 밖으로 쫓겨나거나 깊숙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불을 안 뗀 골방으로 밀려나기도 하였습니다. 원님 일행은 호기당당하게 객적집에 들어서 좋은 방을 여러 개 차지하고 술과 안주를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맹정승의 부하가 하도 어이가 없어 원님에게 가서 말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감히 이럴 수가 있나? 여기 한나라의 정승이 계시는데 원님이 저렇게 호사를 하면서 사람을 무시한단 말인가? 부하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옆에 하늘같이 높은 정승이 있는지를 몰랐을까요? 그것은 맹정승이 나라시를 보지 않을 때에는 평상시 복장을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오면 사람들은 그저 시골 노인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맹정승은 그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객객집에서도 아무도 맹정승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하가 원님을 찾아가서 혼을 내주려고 하니까 맹정승이 부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지 말아라. 고생을 많이 해서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저만한 호강쯤은 해야지. 그냥 내려가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백성들을 들볶게 된다. 나도 처음에 벼슬을 살 때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지금은 저 분내기 원도 하늘이 높은지 낮은지 모를 테니까 내버려 두어라. 때가 되면 절이 들겠지. 또 술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느냐. 날이 새면 원도 떠나겠지. 이렇게 너그럽게 말하였습니다. 항상 맹정승을 모시고 다니는 부하이므로 우서른의 성품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따뜻한 방에서 냄새나는 눅눅한 골방으로 밀려났으므로 화가 났던 것인데 맹정승이 이렇게 타이름으로 가만히 있기로 하였습니다. 맹정승이 이렇게 누가 들을까봐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툴툴거리면서 맹정승이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님이면 다인가? 고을에 내려가기 전부터 저렇게 앞뒤를 모르고 설치는 것을 보니 정작 원님 노릇을 하면 백성들을 어지간히 들볶을 것 아니야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맹정승은 원님이 하는 것을 좋게 해석했지만 청년은 나쁘게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원님 욕을 하다가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잣말은 괜찮지만 재수없게 원님이나 그 부하가 들으면 혼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앉은 세 사람은 서로 상대편을 살피면서 말을 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마침 장기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심심하면 두라고 놓아둔 모양입니다. 맹정승이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게, 우리 심심하니 장기나 한 판 두세. 그러자 청년도 가만히 있기가 심심하였던지 반가워하였습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처마에서 낙숫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퐁당퐁당 같기도 하고 언뜻 들으면 공당공당 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이 물소리를 들은 맹정승은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그냥 장기만 둘 것이 아니라 말도 나누면서 비가 그칠 때까지 시간이나 보내세. 아, 그거 좋지요. 영감님이 좋은 의견을 내보시지요. 그럴까? 저 밖에 낙수물 소리가 공당공당 하니까 내가 자네에게 공이라고 말끝을 넣어서 물으면 자네는 당이라고 말끝을 달아서 대답해보게. 그러니까 공하면 당하고 짝을 맞추란 말이군요. 이것을 공당문답이라고 하면 좋겠군요. 하하, 참 재미있는 이름을 만들어내는군요.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하겠네. 그러면서 장기 쪽을 들었습니다. 장기 둘 줄 아는 공? 조금은 둘 줄 압니다. 지금 어디 가는 공? 서울 올라갑니다. 뭘 하러 서울 올라가는 공? 과거 보러 갑니다. 공부를 많이 하였는 공? 할 만큼은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한번 뒤로 힘을 써보면 어떨궁? 그러자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맹정승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공? 나라에 엄연히 국법이 있는데 불법으로 과거를 봐서 합격했다고 해서 무슨 자랑이 되겠는공? 내가 내 과거를 보는 것이니 영감은 그런 죄짓는 말일랑 입 밖에 내지 말 것을 알겠는공.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세상에서 맹정승에게 호통을 칠 사람은 임금밖에 없는데 세종 임금은 정승에게 그렇게 말을 할 뿐이 아니었으므로 이 청년이야말로 유일하게 맹정승을 꾸짖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맹정승은 속으로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이복에 화가 나더라도 참게. 늙은 것이 농담도 못하나? 한번 그래 본 것을 그렇게 화를 내면 내가 어떻게 되는공? 그리고 금방 나른함을 할 때 공공하고 말끝 쓰신 것은 내가 할 것이니 잘못된 것을 알겠는공. 그 공자를 쓴 것만은 잘못되었네. 그래서 다시 공당문답을 계속하였습니다. 얼마 후 과거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합격자를 발표하고 영광의 급제자들이 정승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과거에 급제한 사람 중에 객제집에서 만난 청년이 들어있었습니다. 맹정승은 그 청년을 보고 놀랍고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 과거 합격한 그 장기 친구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과거에 합격했는공? 그러자 엎드려 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객객집에서 만난 영감. 아이고, 놀랐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맹장승은 의자에서 내려와 청년을, 아니 과거에 합격한 나라의 인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습니다. 공이 무엇이며 당이 무엇인지 이전부터 아는 사이가 아니고서는 저 사람이 새파랗게 질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냉정승은 궁금해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객대집에서 일어난 공당문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는 흐뭇한 자리가 된 것이 물론입니다. 청년은 후에 훌륭한 인물이 되고
높은 벼슬을 살았답니다. 금기러기가 되어 날아간 바가지. 옛날에 한 선비가 살았어요. 선비는 공부도 잘했지만 마음이 참 착했지요. 그런데 너무 착한 나머지 남들한테 잘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비의 막내 아들이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이건 못 먹어서 생긴 병이라오. 100가지 약이 필요 없습니다. 흰쌀밥에 소고기를 먹이면 나을 겁니다. 의원이 아픈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선비 아내는 며칠 동안 밤새 옷을 만들어 선비에게 주었어요. 이 옷을 팔아서 소고기와 흰쌀을 사오세요. 선비는 장에 가는 장사꾼을 따라서 길을 걸었어요. 처음 가는 길이라 그들을 따라가는 게 낫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선비와 이야기를 주고받던 장사꾼들은 금세 선비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선비가 물건값도 잘 모르고 순진하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어차피 옷을 팔 거라면 시장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비싸더라도 제가 사겠습니다. 선비는 장사꾼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선비는 순진하게 옷을 팔아버렸지요. 반값에 옷을 판 거예요. 시장에 가면 50냥을 받을 수 있는데 선비는 알 리가 없었지요. 선비는 그 돈을 들고 시장에 갔어요. 잉어는 얼마예요? 선비는 잉어를 보자 아픈 막내 아들이 생각났어요. 소고기와 찰밥보다는 잉어를 먹이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마침 선비가 가지고 있는 돈과 같은 값이었지요. 내게 주시오. 운이 좋으십니다. 이 잉어는 보통 잉어가 아니랍니다. 선비는 잉어를 가지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잉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물이 없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았거든요. 마침 지나가는 길에 저수지가 보였어요. 선비는 저수지를 보자마자 잉어를 놓아주었지요. 잉어는 선비를 한번 쳐다보더니 물속 깊이 사라져 버렸어요. 곧이어 물속에서 바가지 하나가 둥둥 떠올랐어요. 선비는 아쉬운 마음에 바가지를 건져 올렸어요. 쌀과 소고기는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선비에게 물었어요. 막내 아들을 위해 잉어를 샀는데 오다 보니 잉어가 너무 불쌍해서 놓아주었어. 선비의 말을 다 들은 아내는 눈물만 흘렸지요. 다음 날 선비 아내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부엌에 들어간 선비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선비가 가져온 바가지에 흰쌀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내는 얼른 밥을 해서 아들에게 먹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쌀이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퍼내도 마찬가지였지요. 선비 내외는 곧 부자가 되었어요. 아픈 막내 아들도 병이 다 나았지요. 세월이 흘러 아들들도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각자 결혼을 하였지요. 그런데 장가를 간 아들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바가지를 달라고 말이에요. 선비 부부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차라리 배가 고프던 시절이 그리울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아들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두 저 담 밖에 나가 있어라. 내가 바가지를 던지거든. 먼저 받는 사람이 가져가거라. 선비는 있는 힘껏 바가지를 던졌어요. 어찌나 세게 던졌는지 바가지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높이 날아오르던 바가지가 떨어지려고 할 때였지요. 바가지에서 날개와 부리가 나오더니 기러기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바가지는 금기러기가 되어서 멀리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선비 부부는 금기러기를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더는 자식들이 싸우지 않을 테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욕심을 부리던 아들들은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금기러기가 된 바가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요술 두꺼비의 도움. 옛날 까마귀가 말을 하고 여우가 재주를 부리던 때였지요. 한 마을에 가난한 처녀가 살았어요. 이웃 마을에는 가난한 총각이 살았지요. 처녀와 총각은 결혼을 했어요. 늘 살기가 힘든데 이번엔 어떻게 하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초대해서 잔치를 열어야 하는데 부부는 매우 가난했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조금씩 모아둔 게 있어요. 아내는 결혼한 첫날부터 쌀을 모아두고 있었어요. 고맙소. 당신 덕분에 생일잔치를 열 수 있겠소.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드디어 남편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하는 남편의 생일잔치였지요. 마을 회관으로 점심 먹으러 오십시오. 남편은 신이 나서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얼마나 잘 차렸는지 사람들도 궁금했지요. 목을 쭉 빼고 음식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배고파라.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잖아. 음식이 나오긴 나오는 건가요? 남편은 서둘러 아내를 찾아 집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울고 있지 뭐예요. 점심은 어쩌고 이렇게 울고 있는 거요? 아내가 훌쩍거리며 말했어요. 음식을 해서 머리에 이고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대체 어디에서 미끄러졌단 말이요? 마을 회관으로 가는 징검다리에서요. 그랬구려. 다친 곳은 없어? 당신 잘못이 아니니 울지 마시오. 남편은 부인을 위로했어요. 그러고는 도끼를 찾아 들고 징검다리로 달려갔지요. 징검다리에는 음식 찌꺼기만 남아 있었어요. 내 음식 내놔라. 이놈의 다리야. 남편이 도끼로 징검다리를 내리쳤어요. 징검다리가 쩡 하고 부러질 것 같았지요. 그때였어요. 물속에서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 나왔어요. 어라? 내 녀석이 내 아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다 먹어 치운 놈이로구나. 당장 음식을 내놓지 못할까? 남편은 화가 나서 두꺼비를 내려치려 했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벌써 다 먹어버렸어요. 두꺼비가 눈을 깜빡거리면서 말했어요. 뭐라고? 남편은 어이가 없어 털썩 주저앉았지요. 제게 시간만 주신다면 음식을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두꺼비는 미안한지 자꾸만 눈을 껌뻑거렸어요. 네가 무슨 수로 음식을 만든단 말이냐? 이틀만 주신다면 100배 1000배로 갚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정말이지. 남편은 두꺼비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예, 약속해요. 두꺼비는 단단히 약속을 하고는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남편은 마을로 돌아가 이틀 뒤에 생일 잔치를 다시 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남편의 말을 믿지 못했지요. 이틀 뒤에 무슨 수로 잔치를 연다는 거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분명해. 사람들이 수군대며 비웃었어요. 다음 날 부인이 아침을 하려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군가 정성껏 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하얀 쌀밥에 고깃국이 따끈따끈했어요. 여보, 누가 밥을 지어놨어요? 뭐라고? 남편도 부엌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지요. 남편은 속으로 두꺼비가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잔치를 하기에는 부족했지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두꺼비와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남편과 부인은 아침 일찍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부엌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먹고도 남을 만큼 말이에요. 남편은 동네방네 다니며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생일잔치를 합니다. 모두 어서 오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부부의 집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마당에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많은 음식이 정말 차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제야 착한 부인과 남편을 하늘에서 도왔다고 칭찬했답니다. 도둑을 잘 만난 부자. 한 백만장자가 시장 주점에 앉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글쎄, 어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돈과 값 나가는 물건을 많이 가져갔어. 한 친구가 말하자 다른 친구가 말을 이었어요. 나도 어제 도둑을 맞았는데. 백만장자는 두 친구의 말을 비웃었어요. 아니, 집 단속을 어떻게 하는데 도둑이 드나? 우리 집엔 도둑이 얼씬도 못하네. 백만장자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백만장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도둑이었어요. 도둑은 백만장자의 말을 들으며 코웃음을 쳤지요. 도둑을 얼씬도 못하게 한다고? 어디 한번 당해봐라. 도둑은 백만장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생각이었어요. 도둑은 백만장자가 잠깐 딴짓을 할 때 그의 주머니에서 담뱃대를 몰래 훔쳤어요. 그러고는 바로 백만장자의 집으로 가서 백만장자의 아내에게 담뱃대를 보여주었어요. 어르신께서 기름을 사신다며 구리로 만든 그릇 2개를 가져오라고 시키셨습니다. 이 담뱃대를 보여드리면 의심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지요. 아내가 보니 남편의 물건이 틀림없었어요. 아내는 도둑에게 구리로 만든 그릇 2개를 주었어요. 도둑은 기름을 사서 그릇에 담아 다시 백만장자의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주었지요. 어르신께서 사신 기름입니다. 그리고 금은방에 가신다면 그만 1000냥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부인께 드릴 선물을 사시려는 것 같습니다. 도둑의 말에 백만장자의 아내는 크게 기뻐했어요. 네, 선물을 사신다고요? 알았어요. 잠시만 기다려요. 백만장자의 아내는 도둑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이 나서 그만 1000냥을 자루에 담아주었지요. 물론 도둑은 돈 자루를 둘러매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백만장자는 여전히 주점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나 담배 생각이 나 주머니를 뒤졌지만 담뱃대가 보이지 않았어요. 백만장자는 자신이 담뱃대를 집에 놓고 왔다고 생각했지요. 얼마 뒤 친구들과 헤어진 백만장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인 나왔소. 내 담뱃대 좀 가져오구려. 집 안으로 들어서며 백만장자가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지 말고 빨리 내 선물이나 줘요. 선물이라니? 백만장자는 아내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눈만 껌뻑했지요. 아니, 내 선물 산다고 금은방에 가셨잖아요. 아내의 말에 백만장자는 술이 확 깼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말해보구려. 아내는 집에 다녀간 남자의 이야기를 낱낱이 말했어요. 아내의 말을 다 들은 백만장자는 화가 나 펄쩍 뛰었어요. 도둑이야! 도둑! 앉아서 도둑을 맞았다고. 백만장자는 그 길로 도둑을 잡으려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도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백만장자의 집 골목에 도둑이 숨어 있었어요. 도둑은 백만장자가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는 재빨리 그의 집 담을 넘어갔어요. 어서 황금칼을 던지세요. 어르신께서 도둑을 잡았어요.
도둑이 달아나면 큰일이니까 빨리 황금칼을 던지세요. 창문 밖에서 도둑이 소리쳤어요. 백만장자의 아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황금칼을 창문 밖으로 던져주었어요. 도둑은 황금칼까지 챙기고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사라졌어요. 도둑을 잡지 못한 채 돌아온 백만장자는 그제야 황금칼까지 도둑 맞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 백만장자는 남의 이야기를 결코 비웃지 않았답니다. 바위가 된 효자 아들. 아득한 옛날 옛적이었어요. 강원도의 정선 땅, 아주 깊은 산골에 늙은 어머니와 효성스런 나무꾼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고요한 산속은 너무나 평화스러웠습니다. 산새의 기운과 맑은 계곡물 소리는 친한 벗이 되었어요. 아들은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어요. 그 나무를 팔아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은 그날도 나무를 가득 해가지고 왔습니다. 어느새 해가 진 뒤라 사방이 온통 컴컴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방에 불이 켜져 있지 않네. 어인 일일까? 아들은 나무를 내려놓고 방문을 바라보았어요. 창문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방문을 열었어요. 웬일일까?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시는 어머니가 어디 가셨지? 방문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어떻게 되신 건 아닐까? 아들은 불길한 마음에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은 소리쳐 불렀어요.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메아리로 되돌아오기만 했어요. 하늘의 별이 총총 빛났어요. 북두칠성님은 아시지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시는지요? 아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묻기도 했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다니다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 불빛이 보이네.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캄캄하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돌아오셨겠구나. 아들은 반가움에 얼른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들은 너무 기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어머니 손을 덥석 잡았어요. 이해야, 어딜 갔다가 이제 오느냐? 오히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애타는 마음을 모르는 듯 했어요. 목소리도 여느 때같이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어머니, 제가 부르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나를 그렇게 불렀다고요. 어머니, 얼마나 애타게 어머니를 불렀는지 아세요? 바람 소리 때문에 뭐가 들리는 것 같구나. 가는 귀를 막아서 잘 듣지 못했나 봐. 어머니의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도 답답해서요. 앞에 연못가에 바람 쐬러 갔었다. 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세요. 아들은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와서 그저 기쁘기만 했어요. 얘야.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내일은 거기를 좀 사오너라. 거기가 몹시 먹고 싶구나. 어머니, 고기를요? 그래, 거기가 먹고 싶어. 알겠습니다. 고기를 구해오지요.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상하다. 어머니는 고기를 씹을 만한 이가 없는데.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어요. 한편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아들에겐 기쁜 일이었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던지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은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젊은이야,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수염이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그 소리는 너무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향산의 산신령이다. 노인의 목소리는 산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아들은 얼른 꿇어앉아 산신령을 쳐다보았어요. 온 일로 이렇게 오셨사옵니까?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너의 지극한 효성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노라. 그래서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어 왔으니 잘 듣거라. 아들은 너무나 황송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앉아서 산신령의 말을 기다렸어요. 지금 네 어머니는 하늘에서 죄를 짓고 땅으로 내려왔단다. 이 산속 연못에 살고 있는데 반은 용이고 반은 뱀의 모습이란다. 괴물이 변신한 거란 말이다. 사실이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들은 믿어지지 않는 얼굴로 산신령님을 쳐다보았어요.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어요. 꿈에서 본 어머니는 너무도 초라하였어요. 말없이 나타났다가 말없이 사라진 어머니가 어쩐지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아들은 어머니 얼굴을 살폈어요. 틀림없이 우리 어머니인데 저렇게 인자하신 분이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괴물이라니. 아들은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얘야,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니? 왜 그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니? 도리어 어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산신령님은 어머니와 나 사이의 정을 떼어놓으려고 하는지도 몰라. 아들은 어머니를 의심한 게 부끄러웠어요. 너무도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더 정성껏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꿈속에 산신령님이 또 나타났어요. 너의 효성은 참으로 지극하구나. 그러나 내 말대로 하지 않다가는 너까지 죽고 마라. 그 괴물은 너의 어머니로 변하였을 뿐이다. 요사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잖니. 너의 어머니를 잡아먹고 혹이 생각이 나서 너를 잡아먹으려는 거란다. 내일은 보름날이다. 달이 아주 밝을 거다. 그 괴물이 너를 해치려 하는 날이다. 내가 주는 이 화살을 가지고 연못가로 가거라. 연못 한가운데 달이 비칠 때 물속의 달을 겨냥해서 쏘아라. 내가 일러주는 대로 꼭 해야 하느니라. 말의 매서움이 무섭게 산신령님은 사라졌어요. 산신령님? 아들은 소리치다가 꿈을 깼습니다. 등에 땀이 흥건히 배었어요. 웬일인지 그저 이상하기만 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뜻밖에도 손에 활과 화살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 활과 화살은 꿈에 산신령님이 준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산신령님의 말을 들어야겠어. 아들은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그날 밤도 밖으로 나가고 없었어요. 틀림없이 괴물인가 봐. 그렇다면 나는 내 어머니를 잡아먹은 괴물과 함께 사는 게 아닌가. 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드디어 보름날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되자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랐어요. 아들은 눈을 감고 자는 채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한 괴물은 아들이 잠든 줄 알고 스며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들은 살금살금 뒤를 따라갔어요. 괴물은 연못가로 가더니 연못 속으로 스르르 들어갔어요. 아들은 연못가 나무 그늘에 숨어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옳다. 연못 한가운데 달이 오고 있구나. 산신령님이 알려준 대로 연못 속의 달이 한가운데로 오고 있었어요. 아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화살을 당겨 휙 쏘았습니다. 잠잠하던 연못에 물이 갑자기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달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만 겁이 났어요.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천둥보다
더 큰 소리였습니다. 그때 연못 위로 두 눈에 화살이 꽂힌 괴물이 솟구치더니 징그러운 몸뚱이를 뒤틀었어요. 그 흔들림으로 산이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진 흙은 연못을 뒤덮고 말았어요. 흙탕물을 튀기며 괴물의 머리가 솟아올랐을 때 캄캄한 천지가 둘로 갈라지는 듯 했어요. 잇따라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괴물이 벼락에 맞았어요. 마침내 그 흉측한 괴물의 머리는 굳어져서 돌이 되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아들은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면서 슬픔이 북받쳤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은 울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고향산 산신령님은 효자인 아들을 바위가 되게 하였어요. 또 아들의 어머니 혼을 불러 산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효자 사당이 있어 이름 없는 나무꾼의 영혼을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군의 부인들은 이 효자 사당을 찾아 효자를 낳게 해달라고 정성껏 빌고 있다고 합니다. 한밤에 찾아온 거지. 옛날 어느 곳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오십니다. 하룻밤 신세지고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도기를 입은 거지 차림의 나그네가 찾아와 부탁했어요. 주인은 실은 내색도 없이 나그네를 맞아들였어요. 누추하지만 하룻밤 묵어가시오. 감사합니다. 나그네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 순간 주인은 깜짝 놀랐어요. 자네가 웬일인가? 아니, 이 꼴은 또 어떻게 된 건가? 거지 차림의 나그네는 바로 주인의 어릴 적 친구였어요. 거지 꼴을 하고 와서 미안하네. 사실은 들르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네가 이곳에 산다기에 생각이 나서 들렀네. 과히 허물 말게. 친구는 멋쩍게 웃으며 선비를 바라보았어요. 여보게, 내가 이곳에 있는 줄 알면서 그냥 지나치면 되겠는가? 내 꼴이 말이 아니라서. 나그네는 말끝을 흐렸어요. 여보, 정다운 친구가 찾아왔으니 술상을 보아오게나? 선비는 안채를 향해 소리쳤어요. 주인인 선비는 너무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술상을 차려오라고 소리쳤어요. 선비는 너무도 반가운 터라 그런 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길래 꼴이 말이 아니군? 선비는 친구의 일이 궁금했어요. 천천히 이야기하세. 친구는 슬금슬금 이야기의 꼬리를 감추려 했어요. 이걸 어쩌나. 벼랑간 문 밖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여보게, 이게 무슨 소린가? 친구인 나그네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구슬프게 울음이 들려왔어요. 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아내가 마당에 쓰러져 울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웬일이야? 손님이 계신데 울음소리라니. 선비는 아내를 나무랐어요. 아내 옆에는 주전자가 엎어져 있고 술이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울기만 할 뿐 일어설 줄 몰랐어요. 어떻게 된 일이요? 선비가 까닭을 묻자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술을 살 돈이 없어 머리를 잘라 팔았지요. 그 돈으로 술을 사오는데 급히 뛰는 바람에 돌부리에 걸리고 말았어요. 술이 다 엎질러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내는 더욱 서럽게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친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게, 술은 마신 것이나 다름없네. 아주머니, 들어가시게. 혹시 다친 데는 없으신지 모르겠네. 친구는 너무도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참으로 착하고 어진 아내로구나. 남편의 친구를 위해
손수 머리를 잘라 술 대접을 하려 하다니 친구는 너무도 감격했어요. 선비 아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서방님, 죄송해요. 친구분께 대접이 소홀해서 어떻게 하죠? 아내는 부끄러워하며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괜찮소. 친구도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거요. 선비는 아내를 달래 안채로 들여보냈어요. 여보게,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네. 저렇게 어질고 착한 부인을 두었으니. 친구가 감동해서 칭찬을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너무도 무능한 남편이 되어서 부끄럽기 그지없네. 아니세. 자네는 아주 훌륭한 남편이 되고도 남아. 친구는 선비의 손을 덥석 잡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나는 지금 과거에 급제하고 오는 길일세. 여보게, 그게 정말인가? 그럼 거짓말 같은가? 자네에게 왜 거짓말을 하겠나? 그럼 벼슬은? 한번 알아맞혀 보게나. 그럼 암행어사?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와, 정말 축하하네. 선비는 자기가 급제한 것보다 더 기뻐하였어요.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 찾아온 것은 다 뜻이 있어서네. 알겠네. 나를 시험해보기 위해서지? 그렇지. 선비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농담을 했어요. 자네가 거짓골 한 나를 정말로 반겨주려나 하고. 헤헤, 이 사람, 아무렴 내가 자네를 문전박대할까봐. 나는 겉모습을 보고 친구를 사귀지 않네. 자네는 정말 나를 잘못 보았네. 선비는 눈을 흘기며 웃었어요. 미안하네. 잠깐 자네를 속인 것을 사과하네. 친구는 선비의 손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런 말은 하지 말게. 자네를 대접 못하는 나를 용서하게.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는 나의 참다운 친구일세. 내게 술 살 돈은 얼마든지 있네. 걱정 말게. 친구는 주머니를 뒤져 엽전 꾸러미를 꺼내 내밀었어요. 이걸로 술을 사오게. 친구는 선비가 미안해할까봐 은근히 말했어요. 이것은 자네가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생활비에 보태 쓰시게. 사양 말고 받게. 친구는 또 한 꾸러미의 엽전을 내놓았어요. 이 사람아, 내가 이런 돈을 받나? 어서 놓게나. 두 사람은 서로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했어요. 그래도 선비는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이리 좀 나와보세요. 친구가 안채 쪽을 향해 불렀어요. 선비 아내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사랑으로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사양하니 아주머니가 대신 받으세요. 친구는 엽전을 아내에게 내밀었어요. 넉넉할 때는 친구가 많다가 가난해지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세상 인심이랍니다. 다행히 이 친구는 그렇지가 않은 내 참다운 친구랍니다. 이제 암 행어사가 되었으니 이런 친구가 고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살림 걱정은 마시고 공부하는 데 뒷바라지를 아끼지 마십시오. 선비의 부인은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선선히 돈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알게 뭐 있습니까? 이 친구가 과거에 급제하면 됩니다. 선비도 친구의 진실된 마음을 이해했어요. 여보게 고맙네. 선비는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긴. 열심히 공부나 하게. 그날 밤 두 친구는 주간이 봤더니 술을 마시며 정답을 나누었어요. 그 뒤 3년이 지났어요. 선비는 과거 시험을 봐 급제하였습니다. 친구여, 자네 참다운 우정은 잊지 않겠네. 자네 우정으로 영광된 오늘이 있는 걸세. 선비는 친구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더욱 의좋게 지냈으며 벼슬도 자꾸 올라가
백성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누나와 동생, 옛날에 집도 절도 부모도 없이 단둘이 살아가는 오누이가 있었어요. 둘은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며 겨우 목숨을 이어갔지요. 하루는 산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만 동생이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파서 더는 못 걷겠다는 거예요. 누나는 동생에게 꼼짝 말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하고는 먹을 것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동생은 누나가 시킨 대로 꼼짝도 안 하고 누나를 기다렸지요. 곧 올 줄 알았던 누나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날도 어둑어둑해지는데 말이에요. 동생은 무섭기도 하고 누나가 걱정되기도 해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저기 웬 발자국처럼 보이는 곳에 물이 고여있지 뭐예요. 동생은 허겁지겁 달려가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물을 마시자마자 동생이 부르르 몸을 떨더니 노루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게 노루 발자국에 고인 물이었던 거예요. 마침 누나가 먹을 것을 구해 돌아오던 참이에요. 아이고, 동생아, 안 돼. 하지만 동생은 이미 노루로 변해버린 뒤였어요. 누나는 노루가 된 동생을 붙들고 엉엉 구슬프게 울었어요. 노루 동생도 펄쩍펄쩍 뛰며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그때 지나가던 사냥꾼이 이 광경을 보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요? 제 동생이 노루 발자국에 고인 물을 마시고 노루가 되었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사냥꾼은 누나와 노루 동생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마음씨 착한 누나가 마음에 들어 혼인을 했지요. 노루 동생한테는 튼튼한 나무집도 지어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셋은 행복하게 사는가 싶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조금 멀리 사냥을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누나한테 낯선 사람은 절대 집에 들이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지요. 남편이 떠나고 조금 지났을까요? 웬 할멈 하나가 문을 두드렸어요. 아, 배고픈 늙은이여, 문 좀 열어주시오. 누나는 망설이다가 할멈인데 어떠랴 싶어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얼른 김이 솔솔 나는 밥상을 차려냈어요. 할멈은 눈을 반들거리며 고기 반찬만 쏙쏙 골라 잘도 먹었어요. 그리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한탄을 늘어놓았지요. 그만 가락지를 잃어버렸지 뭐요. 눈도 어둡고 기운도 없어서 혼자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있어야지. 색시가 같이 가주면 안 되겠소? 누나는 흔쾌히 할멈을 따라 나섰어요. 산속 가파른 비탈이 이래라 싶을 즈음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할멈이 뒤에서 누나를 확 떠밀지 뭐예요? 누나는 그대로 대굴대굴 굴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할멈은 씩 웃으며 훌렁훌렁 제주를 3번 넘었지요. 그러자 세상에 글쎄 할멈이 누나랑 똑같아졌어요. 그 길로 가짜 누나는 집으로 돌아와 누나 행세를 했어요. 가짜 누나라는 걸 알기라도 하는 걸까요? 노루동생이 나무집을 발로 쾅쾅 치며 소리 높여 막 울어댔어요. 아니, 노루가 왜 저러지? 때마침 집으로 들어서던 남편이 그 말을 들었어요. 여보, 그리도 아끼던 동생한테 왜 그러시오? 동생은 무슨 동생이야? 저런 하찮은 동물을 동생 삼다니 말이 돼요? 그때 울부짖던 노루 동생이 문을 부수고는 대문 밖으로 후다닥 뛰쳐나갔어요. 남편은 아무래도 이상해서 노루 동생을 쫓아갔지요. 노루 동생은 산길을 따라 달리더니 비탈길에 이르자 딱 멈춰 서서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따라온 남편이 아래를 내려다 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자기 색시가 쓰러져 있었어요.
남편은 얼른 내려가 색시를 끌어안았지요. 노루 동생도 따라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누나에게 몸을 비벼댔어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누나가 살며시 눈을 뜨는 거예요. 누나, 어찌나 반가운지 노루 동생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말로 외쳤어요. 그러자 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지요. 그 모습을 나무 뒤에서 훔쳐보고 있던 가짜 누나가 슬그머니 도망을 치려고 했어요. 남편이 눈치채고 얼른 화살을 쐈지요. 가까이 가보니 꼬리 9 달린 여우였지 뭐예요? 그 뒤 남편과 오누이는 서로를 아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눈뜬 사람이 속인 장님. 옛날에 안목분인 김생원이 홀로 살았어요. 어느 날 옆집에서 이생원이라는 사람이 이사를 온 거예요. 김생원은 지팡이를 더듬더듬 짚으며 인사를 가지요. 새로 이사를 왔구먼.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세. 그런데 이생원은 김생원의 부자 생각에 엉큼한 마음이 들었어요. 눈먼 장님이잖아. 석유도 모르겠는걸. 에헴, 김생원 집에 있는가? 이생원은 눈만 뜨면 김생원의 집을 찾아갔어요. 김생원, 앞이 안 보여 힘들지. 내가 밥을 차려주리라. 김생원은 자기를 생각해주는 이생원이 고마웠어요. 괜찮단만. 좀 그렇다면 자네도 같이 먹게나. 그런데 이생원이 밥상을 따로따로 차리지 뭐예요. 김생원 밥상에는 밥 한 그릇에 김치와 간장만 딸랑 놓고 자기 밥상에는 나물이며 고기며 마시는 걸로 가득 차렸지요. 그러고는 혼자서만 냠냠 쩝쩝 끝. 잘 먹었다. 밥을 다 먹고 난 이생원이 숟가락을 소매에 쏙. 앞이 안 보이니까 슬쩍해도 모르네. 드디어 이생원은 김생원을 도와주러 온 척하며 집에 돌아갈 때마다 밥그릇도 슬쩍, 솥단지도 슬쩍, 곡간에 있는 곡식들도 슬쩍슬쩍 훔쳐갔어요. 그러니 김생원의 살림살이가 거덜날 수밖에. 해가 바뀌도록 김생원은 까마득히 몰랐던 거예요. 그저 이생원만 보면 고맙다고 인사하느라 바빴지요. 자네가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네. 그러던 어느 날 김생원은 아침 일찍 잠에서 깼어요. 오늘은 내가 아침밥을 지어야지. 김생원은 부엌에 들어가 더듬더듬 솥을 찾았어요. 고참 이상하다. 손이 잡히질 않네. 아무리 더듬거려도 물건이 하나도 만져지질 않았어요. 갑자기 김생원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당으로 나와 갯마루 밑을 더듬더듬. 아니, 여기 있던 낫이 어디 갔지? 장독대 쪽으로 가서 벽을 더듬더듬. 아니, 여기 걸어둔 뱀이도 없네. 김생원은 곳간으로 가보았어요. 아니, 쌀과 콩도 없잖아. 허고, 이를 어째 몽땅 도둑 맞았네. 김생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러다가 퍼뜩 옆집이 걱정되었어요. 김생원은 벌떡 일어나 옆집 이생원을 찾아갔지요. 이생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네. 자네 집은 별일 없는가? 집에 아무도 없는지 조용조용. 이생원, 부엌에 있는가? 김생원은 이생원의 부엌에 들어가 안을 더듬더듬 짚었어요. 그 순간 손에 익은 솥뚜껑이 딱 잡히지 뭐예요? 김생원은 손가락을 쫙 펴서 재어 보았지요. 한 뼘, 두 뼘, 세 뼘. 아니, 이건 내 솥이잖아. 김생원은 혹시나 해서 곳간으로 갔어요. 자루에 담긴 콩을 한 움큼 집어들고 킁킁 냄새를 맡아보았지요. 이건 솥동으로 거름을 쓴 우리 밭에서 난 콩이 틀림없어. 김생원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괘씸한 사람. 다시는 나쁜 짓을 못하게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방법이 없을까. 김생원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옳지. 바로 그거야. 김생원은 하얀 종이를 꺼내 다른 종이로 쌓았어요. 그 종이를 새끼줄로 칭칭 동여매고 다시 보자기로 싸지요. 그걸 또 새끼줄로 매고 보자기로 싸고 겹겹이 싸고 매고 싸고 맸더니 입을 뻥만 해졌어요. 다음 날 김생원은 아침 일찍 이생원을 찾아갔어요.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여기까지. 웬일인가? 자네가 전에 빌려간 돈을 받으러 왔네. 이생원은 어리둥절하여 고개를 갸웃갸웃했어요. 그참, 내가 언제 자네 돈을 빌렸나? 여기에 빌려간다고 적은 종이도 있는데 딴소린가? 이생원은 기가 막혀 자기 가슴을 쿵쿵 쳤어요. 답답해. 난 그런 적이 없다네. 사또한테 가서 시비를 가려보세. 두 사람은 사또 앞에 가서 옥신각신했어요. 그러자 사또가 김생원에게 물었지요. 돈을 빌려간다고 적은 문서는 어디 있는가? 김생원이 새끼줄로 둘둘 묶어놓은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여기 있습니다요. 사또는 새끼줄을 풀고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풀어도 끝이 없지 뭐예요? 새끼줄을 다 풀고 나면 보자기고 또 보자기를 풀면 또 보자기가 나오네요. 벗기면 또 나오고 벗기면 또 나오고 얼마나 귀중하면 이리 꽁꽁 싸맸을꼬. 사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마지막 새끼줄을 풀고는 드디어 종이를 펼쳤어요. 그러고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지요. 아니, 눈을 씻고 봐도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그 순간 김생원이 땅을 치며 울었어요. 아이고, 난 망했네. 망했어.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저 사람이 100냥을 빌려가면서 분명 여기에 그 내용을 적고 도장까지 찍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적었을 줄이야. 사람들이 이생원에게 손가락질하며 수근수근 됐지요. 나쁜 사람 같으니 앞을 못 본다고 속였나 보네. 사또가 이생원을 노려보며 소리를 꿰찔렀어요. 네 이놈! 앞 못 보는 사람을 속였단 말이냐? 아닙니다. 저 장님이 눈 뜬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생원이 펄쩍펄쩍 뛰며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런 고얀 놈! 당장 100냥을 갚지 않으면 곤장 100대를 때리게 하노라. 이생원은 기겁하여 싹싹 빌었어요. 아이고, 갚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이생원은 김생원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 100냥이 있네. 이젠 됐는가? 사또에게 돈을 받았다고 꼭 말해주게. 그러자 김생원이 빙그레 웃으며 돈을 돌려주었어요. 내 물건이나 돌려주게. 그리고 앞으로는 속이지 말게나. 아이고, 부끄럽구먼. 다시는 나쁜 마음을 먹지 않겠네. 그 뒤 두 사람은 이웃끼리 정을 나누며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를 빌려간 농사꾼. 옛날 어느 곳에 한 농사꾼이 살았는데 한 해는 날이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 농사가 될 리 있겠어요. 비를 기다리다 하루는 이 사람이 작정을 했어요. 내가 신선님한테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길을 떠났지요. 지팡이가 없어서 도끼 자루를 지팡이 대신 짚고서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자꾸 올라가다 보니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는 아주 경치 좋은 곳에 가게 됐어요.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아주 딴 세상이에요.
그런데 동서남북 경치가 다 달랐지요. 동쪽을 보면 봄꽃이 피어 있고, 서쪽을 보면 여름나무가 빽빽하고, 남쪽을 보면 가을 단풍이 울긋불긋하고, 북쪽을 보면 겨울 눈이 하얗게 쌓였어요. 그러니 그곳이 신선 사는 마을이 아니고 뭐예요? 경치 구경을 하며 돌아다니다 보니 한 군데 넓적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인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어요. 한 사람은 빨간 옷을 입고 한 사람은 파란 옷을 입었더래요. 이 사람이 다짜고짜 그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 빌었지요. 신선님들, 우리 마을에 너무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못 짓겠으니 부디 비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도 노인들은 쓰다 달다 말도 없이 바둑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옆에 서서 바둑 두는 걸 구경했지요. 한참 동안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중 빨간 옷을 입은 노인이 파란 옷 입은 노인더러 그러더래요. 비구름 부리는 건 자네 소관 아니니 저 사람 소원을 들어주는 게 어떤가? 그러자 파란 옷을 입은 노인이 소매 속에서 물이 든 조그만 병을 하나 꺼내 주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저쪽 바위 끝에 가보면 아래 세상이 보일 것이니 자네 마을 위에다 뿌리게나. 조금만 뿌리는 게 좋을 걸세.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을 받아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물러나왔어요. 노인 말대로 바위 끝머리에 가보니 아닌 게 아니라 아래 세상이 환하게 보이더래요. 자기 사는 마을도 다 보였지요. 그래서 그 마을 위에다 병에 든 물을 뿌렸지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많이 가물었으니 비가 많이 와야지 조금만 왔었으나 하고는 병에 든 물을 다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산에 내려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마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났지요. 홍수가 나서 집도 무너지고 밭이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지요. 그러게 신선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요. 소금장수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이 있었지요. 소금을 팔아서 금이야 오게 하며 키웠어요. 그런데 다 큰 아들이 좀 모자라지 뭐예요? 동네 꼬마들이 바보라고 놀려도 콧물을 질질 흘리고 웃기만 했지요. 아들은 쌀과 보리도 가릴 줄 몰랐고 하나 둘 셋 셈도 할 줄 몰랐지요. 그저 누워서 뒹굴뒹굴 방귀나 팅굴팅굴. 소금 장수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얘야, 앞으로 넌 무슨 일을 하고 싶니? 아버지처럼 소금 장수가 되고 싶어요. 소금 장수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네가 소금을 팔 수 있겠느냐? 아들이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땅땅 쳤어요. 그까짓 게 뭐 어려워요? 사람들한테 소금 사세요 하고 외치기만 하면 되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소금 장수는 아들에게 소금지게를 척 내주었어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다녀오너라. 아들은 소금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드문드문 밭 가는 농부가 보였지요. 아들은 반가워서 냉큼 달려가 소리쳤어요. 소금 사세요. 빛깔 좋은 소금 사세요. 그러자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던 사람들이 버럭 화를 냈어요. 농사 짓느라 얼마나 바쁜데 소금은 개뿔.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지 못해. 아들은 농부들에게 쫓겨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금 장수는 아들 말을 듣고는 푹푹 한숨만 나왔지요. 얘야, 다음에는 일을 도와주렴. 네가 땅을 같이 파주는 거야. 그럼 고마워서라도 소금을 사주지 않겠느냐? 아들이 손뼉을 짝 쳤어요. 그렇군요. 이튿날 아들은 소금을 팔러 부랴부랴 이웃마을로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얼른 가서 도와줘야지. 땅을 파주면 고마워할 거야. 아들은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가서 다짜고짜 곡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남의 혼인 자리를 망치려 하느냐?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놈, 혼 좀 놔봐라. 아들은 살려라, 살려! 하며 집으로 손살같이 도망쳤지요. 집에 돌아온 아들이 화를 버럭 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럴 때는 경사났네, 경사났어 하며 춤을 췄어야지. 다음 날 아들이 간 곳은 불난집이었어요. 사람들이 허둥지둥 물을 길어 나르는데 갑자기 아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지 뭐예요. 경사났네, 경사났어. 불난집에 부채질한 격이었어요. 그때 울고 있던 집주인이 아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런 못된 놈. 집이 불타는데 놀리고 있어?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왔어요. 아들은 흠씬 두들겨 맞고 절뚝절뚝 집으로 돌아왔지요. 소금 장수는 답답해서 가슴을 쿵쿵 쳤어요. 얘야, 다음에는 물을 끼얹고 나서 소금을 팔아라. 다음 날 아들은 산 너머 마을까지 갔어요. 아이고, 다리야. 좀 쉬었다 가야겠다. 그때 어느 집 담장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지요. 그래, 물을 끼얹은 다음 소금을 팔라고 했지. 아들은 재빨리 물 한 동이를 떠서 성큼성큼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에는 두 사람이 티격태격 싸우는 중이었지요. 아들은 두 사람에게 다짜고짜 물을 끼얹었어요.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야? 홀딱 젖은 두 사람이 아들에게 덤벼들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누군지 모르지만 너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어. 아들은 소금도 못 팔고 두들겨 맞고 또 도망쳐야 했지요. 소금 장수는 가슴을 쾅쾅 치며 또다시 차근차근 말해주었어요. 싸움이 일어나면 우선 말려야지. 그런 다음에 소금을 팔아보렴.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지요. 참 쉽네요. 내일은 꼭 소금을 팔게요. 다음 날 아들이 들판을 걸어갈 때였어요. 황소 두 마리가 킁킁 콧김을 내뿜으며 서로 머리를 들이받으려 하지 뭐예요. 이때다. 아들은 황소들에게 달려갔어요. 황소들아, 싸우면 안 돼. 아들은 황소 사이에 끼어 두 팔을 휘휘 내저었어요. 그 순간 황소들이 뿔을 치켜들고 서로를 향해 무섭게 달려들었어요. 아들은 커다란 황소뿔에 들이받쳐 하늘로 슝 솟았다가 땅으로 철퍼덕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황소들이 씩씩거리며 계속 덤벼들었어요. 아들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도망치면서도 아버지 탓만 하지 뭐예요. 아버지 말씀은 맞는 게 없어. 아들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었으니 다음에는 소금을 잘 팔았겠지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의 지혜와 인간성을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걱정과 불평으로 마음을 괴롭히지만 마음가짐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나그네와 할머니의 이야기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어 불필요한 걱정을 경계하게 합니다. 또한 농부의 이야기는 참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화가 나도 참을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고 큰 후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쪽이와 종의 아들의 이야기는
선한 마음과 배려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면 선비가 세상의 순진함만을 믿고 속임을 당하는 장면에서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선을 실천하고 참을 줄 알고 남을 배려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참으면 죽음도 면할 수 있다는 말처럼 인내와 선행은 우리 삶을 지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길임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